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트위터에다 대고 나쁜 놈. 미국은 많아야 한 번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 기준금리 인상 할까요? 안 할까요? 답부터 드린다면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금리라는 단어는 경제를 알매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어, 그게 바로 금리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금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금리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잠깐 공유해보고 결국 어떤 의사결정, 특히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상할까, 한국도 금리를 인상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또 드려보는 순서로 오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를 먼저 이해해 볼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중앙은행이죠. 한국으로 치면 한국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금리를 결정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죠. 기업은 돈을 벌려는 거예요. 학교의 목적은 뭘까요? 학교의 목적도 이윤 추구가 되면 안 되는데 학교의 목적은 아마도 인재 양성이지 않을까? 가정의 목적은 뭘까요? 가정의 목적은 뭐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한국은행의 목적은 뭐냐? 한국은행의 목적, 설립 목적을 법을 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캡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읽어보면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통해서 뭐한다?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그래서 뭐 하겠다? 그것을 통해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결국 한국은행의 목적은 뭐다? 설립 목적은 물가 안정이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금리란 뭘까? 금리라는 단어를 잠깐 이해해 볼게요. 금리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금리란 돈의 가치. 예, 적으시던 분은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금리는 돈의 가치예요. 근데 금리와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뭘까요? 물가입니다. 그게 바로 물가입니다. 그럼 물가는 뭘까요? 따라해 주세요. 물가란 물건의 가치.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금리는 물가와 역행한다. 아마 투자 어록에 또 나올 겁니다. CG로. 금리는 물가와 역행한다.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게 목적인데 뭐를 통해서? 통화신용 정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통화신용 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리를 인상할지 인하할지 동결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금리라는 것을 결정을 통해서 물가를 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에 제가 이 커피를 한 잔 샀는데 커피가 작년에는 1,000원이었어요. 같은 커피를 올해 또 사려고 커피숍에 갔더니 올해는 2,000원을 달래요. 그럼 이 커피의 가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2배로 올라간 거죠. 커피는 물건이죠. 역시 물건의 가치가 2배로 올라가는 동안 제가 갖고 있던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된 건가요? 떨어졌죠. 작년에는 1,000원만 주고도 이걸 샀는데 올해는 2,000원이나 줘야 이 커피를 사니까 커피의 가치, 물건의 가치가 오르는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된 겁니까?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한 거예요? 금리와 물가는 역행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너무 낮아요. 그러면 물가가 너무 낮아요. 물가가 너무 낮으면 금리를 더 떨어뜨려서 물가를 적정하게 올릴 수 있겠네요. 물가가 너무 높아요. 그럼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겠네요. 그게 한국은행의 하는 일 첫 번째 1호 정책입니다. 이해 가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텐데 그 근거는 여러 가지를 다 봐요. 물론 지난주 우리가 다뤘던 실업률, 고용률, 뭐 고용과 관련된
경제 혹은 투자 여건 아니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외국인 자금 유출, 수출입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봅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옮겨지면 다른 모든 가치가 바뀌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물가, 이 물가에는 대부분의 물가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주가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돈 주고 사는 모든 것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주가, 그리고 부동산 가치 또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금리가 되게 비싸요. 그러면 굳이 제가 갖고 있던 돈을 주식 투자할 필요 있나요? 은행에 둬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금리가 비싸면 은행에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당연히 주가와 부동산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또 다른 논리로 생각해 보면 금리가 비싸요. 그럼 집을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집을 살 때 우리 내 돈 가지고만 삽니까? 빌려서도 사잖아요. 저도 제 집을 하나 갖고 있지만 사실 반절은 제 집이 아니라 은행 집이죠. 은행이 반은 사준 거예요. 결국 은행하고 같이 산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금리가 비싸면 상대적으로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많은 이자 부담을 해가면서 집을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금리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런 기본적인 경제 기본만 갖고도 우리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큰 지침이 내려집니다. 제가 수차례 강조하지만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제발 눈 감고 운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리는 그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은행이 그 중요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물가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물가 수준이 가장 안정적일까? 가장 안정적인 물가는 어느 정도일까?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다른데 과거에는 뭐 3%, 뭐 5% 이랬다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에서 가장 바람직한 물가는 뭐다? 2%다. 이건 기억하세요. 가장 바람직한 물가는 몇 퍼센트? 2%다. 그걸 물가 안정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하는데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그 목표는 물가를 2%라는 관역에 맞추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그 물가를 맞추기 위해서 적정한 금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게 가장 중요한 팩트가 되겠다. 자, 그다음 기준금리의 의미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 금리의 개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금리를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기업들이 같은 여건 하에서 금리만 떨어졌다 그러면 기업들은 뭐 하고 싶어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어요. 그럼 투자가 늘어나요. 금리를 떨어뜨리면 투자가 늘어나요. 그리고 투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뭐가 늘어난다고 했습니까? 고용이 늘어난다고 했어요. 그럼 고용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뭐가 늘어난다? 소득이 늘어난다고 했었죠. 그럼 소득이 늘어나면 반드시 또 뭐가 늘어날 것이다? 소비가 늘어난다. 소비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한다. 이것을 우리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라고 했다. 근데 이 경제의 선순환 구조, 다시 말하면 경제가 부양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정책들이 있는데, 자, 이걸 점선을 만약에 그려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다? 금리다. 통화 정책으로서는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2018년, 19년 동안까지는 17, 18, 19년 동안까지는 경제가 굉장히 호황입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완전히 안정화됐어요. 이따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뭐 하는 거예요? 금리를 손 모양을 보세요. 올리려고 해요. 인상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리려고 하잖아요. 딱 보시면. 그죠?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 2018년에 11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트위터에다 대고 나쁜 놈 하면서 막 욕설을 합니다. 왜 올리냐고. 왜냐하면 트럼프는 뭐에 관심이 있다? 여전히 경기 부양에 더 경기 부양에 관심이 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Thank you. God bless you. Thank you. Thank you. 하기 위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만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더 낮은 금리를 요구하는데 금리를 인상하면 내가 열심히 경기 부양을 시켜도 그게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하는 주체는 제롬 파월 중앙은행의 의장인데 나는 통화 정책을 못하고 대통령은 뭐 하는 거야? 재정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하는 사람이 계속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얘가 자꾸 안 도와주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편집될지 모르지만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중앙은행, 한국은행과 공조체제를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라는 한 발언 때문에 엄청 욕을 먹었었던 적이 있었죠. 한때. 그게 뭐예요? 공조체제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한국은행은 독립성을 갖고 있다. 모든 중앙은행은 정부와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독립성이 없으면 경제가 막 거꾸로 흘러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준금리, 이 통화정책의 담당은 연준 의장, 이런 중앙은행의 총재고 그리고 재정정책의 그 주인공은 누구다?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해 나갈까? 오늘 이 방송이 나가는 이유는 미국의 그 기준금리 의사결정을 하는 그 회의가 3월 19일에서 20일 동안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아마도 미국의 기준금리 의사결정 결과가 발표됐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1, 2주 전에 촬영을 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아마도 미국은 기준금리 의사결정을 하지만 인상하거나 인하하지 않는 동결을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 기준금리 스케줄을 잠깐 볼게요. 한국 기준금리 결정 스케줄을 보시면 보세요. 한국은 4월 달에 18일 날 기준금리 인사 결정을 합니다. 어쩌면 3월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인하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를 바탕으로 해서 의사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어쨌든 4월 18일. 아마도 이런 스케줄은 여러분들 입장에 투자 의사결정 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될 중요한 달력에 표시해야 될 중요한 날짜입니다. 여러분 그 스케줄 표에는 아마도 누구 생일 그죠? 월급 받는 날 이런 거 써놨을지 모르지만 제 달력에는 당연히 기준금리 의사결정 스케줄이 당연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스케줄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립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금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져가셨어요. 그럼 언제 그 회의를 하는지도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미국 기준금리 의사결정할까? 이 그림을 보면 제롬 파월 의장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인하 동결 여부는 세계 경제가 주목하는 이슈다. 당연히 여러분들도 주목을 해 주셔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내용은 너무나 중요할 텐데 잠깐 거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경제가 어땠어요? 꼬꾸라졌어요. 파란색이 어때요? 0 밑으로 떨어졌죠. 그때 기준금리를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인하했죠. 뭐 하기 위해서? 경기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양시키기 위해서. 미국 경제가 이제 부양이 됩니다. 다 부양이 되니까 2015년 12월에 한 번, 16년 12월에 한 번, 17년에 3차례, 18년에는 4차례 기준금리를 쭉쭉쭉 인상해 나갑니다. 이것을 긴축적 통화정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긴축의 시대에 우리는 직면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사실 연준 의장은 2019년 한 해에도 3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실시하겠다라고 인상하겠다 이렇게 손을 들고 있었는데 말이 바뀌었습니다. 연준 의장이
1월 달에 뭐라 했습니까? 기준금리 인상 어려울 것 같아요. 많아야 2번 아니면 1번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In particular, our statement today says, in light of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s and muted inflation pressures, the committee will be patient as it determines what future adjustments to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may be appropriate. 얘기를 하자마자 그날 주식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식시장은 하이파이브가 일어나요. 하이파이브. 너도 나도 평균 4% 주가가 올랐습니다. 왜요? 금리를 인상 안 하겠다, 내리겠다, 동결하겠다라는 말만 가지고도 주식시장은 이해가시죠? 금리와 물가와의 관계인 거예요. 대부분의 물가 중에 하나가 뭐다? 물론 여러분 양파, 파, 배추도 사지만 주가도 돈을 갖고 사기 때문에 주가도 물가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동을 걸었을까요?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왜 줄여나갈까요? 이것은 세계은행에 발표한 것인데 미국 경제가 2019년까지는 나름대로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지만 2020년부터는 쭉쭉쭉 떨어집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국들의 경제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하니까 신흥국들이 더 힘들어지고 그것이 또 부메랑이 돼서 미국 경제도 어쨌든 안 좋아져요. 미국 경제가 또 안 좋아지니까 제롬 파월이 봤을 때 경기를 너무 급진적으로 긴축적으로 하면 안 되겠네. 경기를 좀 살리는데도 초점을 둬야겠네 하면서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되겠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이해가시죠? 실제로 얼마 전입니다. 지난 며칠 전인데 제롬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용어를 제가 볼딩으로 표시했죠. patient, 인내심, 참을성, 금리 인상을 좀 참겠다. no rush, 내가 서둘러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 patient, 그리고 계속 patient, 그리고 take time,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그렇게 안 가져가겠다. 어쩌면 2019년 한 해 기준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시장에서의 전망들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여러 IB뱅크들의 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는 많아야 1번, 없으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준금리 의사결정이 미국의 경우 진행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질문, 한국은 기준금리 인상 할까요? 안 할까요? 답부터 드립니다면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과 기준금리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미국이 이렇게 강도 높게 인상하는 동안 2차례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동안 한국은 오히려 한 차례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부양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동안 한국은 금리를 인상을 잘 못했어요. 잘 인상하긴 했지만 그러면 금리는 아까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돈의 가치.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는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금리를 같이 인상 못하니까 미국 돈의 가치와 한국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벌어지죠. 그러면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인 자금 어떻게 될까요? 다 빠지겠죠. 당연히 빠지겠죠. 작년 10월부터 어마어마한 양의 외국인 주식 투자자가 빠져나갑니다. 왜 이때 주식을 들고 있냐 이거예요. 종목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어떤 종목에 투자할까에 대한 관심보다도 이런 거시경제의 흐름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건만 보면 경기 부양이 중요하니까 금리를 도저히 인상할 수 없었지만 외국인 자금의 유출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가 흔들리면 기업이 자금난에 시달려요. 주가는 결국은 자기 자본이거든요. 그게 흔들리니까 기업들이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도 신경을 써야 돼 하면서 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최저금리를 이미 지나서 한 차례, 2차례 인상해 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자, 이것은 제 전망이 아니고 한국은행의 전망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어떻다? 18년, 19년 점점점
안 좋아질 것이다. 저는 요 숫자마저도 2.5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해 드립니다. 이거 보고 안 내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어쨌든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물가 상승률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목표 안정 물가가 몇 %라고 그랬어요? 2%. 근데 우리나라 물가가 어떻다? 2%를 넘는다, 안 넘는다? 안 넘는다. 특히 2019년 1월, 2월, 3월은요. 물가 상승률이 0%대예요. 0.4, 0.6 이래요.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지만 어쨌든 2%를 못 넘어요. 1%대예요. 그러면 이 물가를 적정 물가인 2%로 만들기 위해서는 금리를 떨어뜨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떨어뜨려야 되죠. 떨어뜨려야 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역행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기 부양을 시킨다는 얘기는 얘를 또 올린다는 거죠. 얘를 올리려면 역시 금리를 낮은 금리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여건만 보면 낮은 금리, 동결 혹은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다. 왜냐하면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살림도 중요하지만 바깥살림도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이 강도 높게 기준금리를 인상해 나가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겠지만, 우리나라 여건 속에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동결 혹은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굳이 인상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2019년 한 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의사결정은 계속 동결이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물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바뀌거나 한다면 우리도 또 바뀔 수 있겠지만, 저의 생각이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는 도저히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그런 판단을 계속 유지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기준금리의 모든 것, 그죠? 금리와 주가와의 관계, 물가와의 관계, 그리고 경제와의 관계, 기준금리를 어떻게 판단하나, 누가 판단하나, 언제 판단하나, 이런 이야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다양한 투자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 기준금리 의사결정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만약에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인하했다 하는 그 액션이 들어가는 날 매일경제신문 1면에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준금리 이해를 바탕으로 한 투자 의사결정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광석의 경제 콘서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